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티스트 클리닉 사회를 맡은 비올리스트 유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 공연을 해주신 분은 첼리스트 장우리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첼리스트이자 많은 사람한테 위로와 울림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공연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이 참 한 주 끝나는 금요일인데요. 바쁘고 힘든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바쁘게 보내셨어요? 네. 저도 이번 주 되게 힘든 하루, 그다음에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연주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힘든 한 주를 보낸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어떻게 위로를 받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오늘 연주가 좀 위로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리를 조금 마련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은 오늘 심재 한의원의 1주년 기념하는 아티스트 클리닉을 준비하신 심재 한의원 문병숙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로 임상 20년 차가 돼요. 네,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는 이제 1년 딱 됐는데 그 전에 이제 홍대 쪽에서 제가 꽤 오래 진료를 했었고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이쪽에다가 다시 오픈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됐고 오늘 이제 준비한 이야기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로를 받아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저도 진료를 원장님께 받는데 심재 한의원이라는 게 이름이 좀 흔치 않은데 어떤 뜻인지 혹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자는 심씨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심재라는 거는 마음을 가다듬다 또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해서 환자 여러분들을 제가 맡겠다라는 저의 뜻이 담긴 그런 말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서초구에 있고 위치상 예술의 전당하고 교대, 법원 이쪽이 가깝기 때문에 법률가 분들하고 이런 아티스트 분들, 음악을 하신다든지 무용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내원을 하세요. 일단 이제 우리가 가지는 고정관념들이 한약방, 약간 어두침침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심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몸도 치료를 하지만 마음도 보듬어주는 그런 병원으로 그런 한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같이 어떻게 이거를 다룰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마음을 저희가 다뤄볼 수 있는데 위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로라는 거는 이제 마음을 그러니까 보듬어주는 그런 건데 한의학에서는 마음을 정말 심장이라는 장부에 배속해서 보기도 했지만 각 오장에 또 각각의 감정들이 들어있고 청나라 이후로 해가지고서는 요 심이라는 거를 뇌라는 것과 같이 좀 결부시켜 가지고서는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적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마음은 사실 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마음의 문제들을 우리 흔히 좀 되게 유명한 책 고장난 뇌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뇌의 신경학적인 분비 물질들의 불균형에 따라 가지고는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과 몸은 엄청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지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본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거는 몸이라는 그릇에 담긴 물이라고 보시면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물은, 그러니까 그릇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것처럼 되게 변화무쌍한 그런 모양을 가지는 건데, 그러면 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는 마음이 조금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과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되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문제 또는 뭐 요 두 개의 상관관계로 본다 하면은 몸을 먼저 좀 바르게 하는 게 손에 잡히지 않는 물을 잡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운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학부 때 해부학을 배우면서 보면 해부학적으로 보는 심장은 사실은 남자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많지만 여성의 심장은 실제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심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의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도 베리에이션이 많지만 좀 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심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원장님의 말씀에서 해부학적으로 남성의 심장과 여성의 심장이 다르다는 걸 실제로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여자분들은 조금 더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런 얘기들도 솔직히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연주자 입장에서 조금 여쭤본다면 연주자들은 연주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예술가들은 이제 많은 준비의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굉장히 떨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이제 그 일반인들과 예술가들의 심장은 어떻게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구조 자체가 아주 다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심장이 뛰는 거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뛰게 되는데 이런 전기의 감수성이라든지 심장의 마음의 감수성은 예술가들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술가의 뒤뜰은 불안과 초조로 휩싸여 있다. 그만큼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훨씬 예술가들이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더 크죠. 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전쟁터에서 총알을 맞이하는 느낌과 다르지 않다라는 스트레스가 그 정도로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저도 이게 떨리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건지 이럴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주자들이 이런 무대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멘탈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멘탈 관리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가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하기에 앞서서 몸을 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좀 쉽지 않을까 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은 몸을 관리를 할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외과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떨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환자를 꼭 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텐데 뭐 원더우먼의 자세를 뭐 1분 동안 취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연관지어서 몸과 정신이 하나일 수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우리 이제 애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기질적으로 다 다르죠. 근데 이제 키울 때 조금 순한 아이로 만드는 방법으로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좀 더 순한 아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는
우리 지금 뭐 졸리면 자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아이는 졸려도 어떻게 자야 될지 자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울 때 이제 규칙적인 시간에 밥을 주고 규칙적인 시간에 재워주고 하면 아이가 예상 가능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순한 아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술가들도 스케줄이 되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되게 연습이 잘 돼. 맞아요. 또 어떤 날은 날도 막 너무 화창하고 좋으니까 놀러 가고 싶어. 또 어떤 날은 비가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러더라도 안 되는 날도 그래 조금 더 해볼까? 잘 되는 날에도 너무 시간이 늦으면 이제는 잘 되지만 접고 집에 가서 자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오래 했어요. 15년 정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저희 친언니도 음악을 하고 있고 같이 저는 비올리스트지만 그전에는 바이올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는 원래부터 비올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유학을 하면서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를 정진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새벽에 악기를 꺼내서 연습을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연주가 잡혀 있으면 그걸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싫은데도 연습을 새벽까지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유럽 날씨 좋잖아요, 여름에. 근데 그런 날에도 창문이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저희가 규칙적으로 살려고 해도 연주가 있으면 연주 전에 졸리면 안 되니까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커피를 억지로 마시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혈압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연주자들은 이제 연주가 떨리니까 하면서 조금 빨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커피를 마시는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밥도 늦게 먹어야 되고 괜히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저는 어떤 삶이 규칙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삶이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그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연주자들은 불규칙하기가 참 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규칙적으로 산다라는 거를 몸과 마음으로 나눠서 본다 그러면 강류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몸은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는 거고 마음은 조금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되는 것에 너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막 많은 시간 연습을 해야 이게 또 굉장히 좋은 연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강박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유연함을 갖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공황장애 요즘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황장애에 쓰는 약이 몸에서는 가장 크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릴렉스, 쉬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연주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주 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좀 왕왕 일어나는 편이에요. 연주 전에 모르게 아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삶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10대 이전부터 살아왔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게 익숙한 습관처럼 지나왔는데 막상 더 성인이 돼서 연주자로서 프로페셔널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서 갑자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동료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되게 난감한데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약을 좀 복용하고 하면 릴렉스가 조금 되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조금 졸린 것 같은 느낌? 그런 걸로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조금 주는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황장애 약은 우리 신체에서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가장 나타나는 반응은.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혈압 자체가 조절이 되면은 어떤 마음의 문제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네. 연주자들이 이제 떨리면 혈압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네. 그럼 막 이렇게 맥박이 막 이렇게 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혈압이 평소에 조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화도 안 나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또 화가 나는 거는 조금 또 다른 기전이 있긴 해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런 공황에 빠진다든지 갑자기 쇼크라든지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좀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네. 그 연주를 오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쪽으로 이제 통증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통증이 있게 되면은 뭐 만성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수면 불량 이런 것들도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쵸. 실은 저도 이번 주 연주가 수, 목, 그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가 있고, 보통 이제 저희가 연주가 있다고 하면 연주 한 3일, 4일 전부터 3시간씩 매일 리허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아침에 마티네 콘서트가 11시에 있었기 때문에 9시까지 홀 리허설을 하러 가야 되고, 그럼 집에서 6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연주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리허설이 계속 겹치거든요. 그러면은 오전에는 다른 3시간 리허설, 오후에는 또 다른 리허설, 사이에는 또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시범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상 악기를 잡고 있는 시간이 학생 때보다 더 많더라고요. 학생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마음대로 조금 쉴 수가 있잖아요. 너무 아프면은 좀 쉬고 이럴 수 있는데, 같이 단체 생활로 리허설을 준비하고 연주를 준비하다 보면은 연주할 때도 내가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악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고, 리허설 때도 다 같이 쉬는 시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악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라는 내용보다 운동에 가까운 행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사이에는 이제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자면서 막 여기저기 근육이 쑤셔가지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는 것처럼 막 열감이 느껴지고 자면서 아픈 것 때문에 깼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 저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학생 때도 연습을 이제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파도 해야 돼, 이걸 내가 이겨내서 해야 돼, 약간 이런 독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부상도 있고 그쵸.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런 과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거니까 과사용 일단 쉬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일단 규칙적으로 쉬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쉴 수 없는 상황이죠. 쉴 수 없는 상황이고. 누구한테는 되게 반가운 대답일 수도 있어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연습하다가 그쵸. 쉬고 싶으면 이제 어머니나 선생님들이 쉬면 안 돼 이러는데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그렇죠. 일단 이제 옛날에 모든 이제 의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도 생겨나지만,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치료할 수 있을까 하면서 1960년대 이제 페니실린이 생기고 하면서 아주 획기적이었죠. 이렇게 어떤 물질이 발견을 통해 가지고서는 치료하는 약이 생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정신과 영역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물질이 있으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뇌 쪽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내지는 신경 분비 물질을 갖다가 연구하는 성과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깨져서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가설들이 생겨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가설을 밑바탕 해가지고서는
어떤 뭐 약물이 요 물질의 문제다. 뭐 세로토닌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생겨난다. 도파민 과다로 인해서 조울증이 뭐 이렇게 조증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되는 물질들을 갖다가 획기적인 치료약처럼 많이들 썼었어요. 지금까지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A라는 물질이 들어가면 B라는 물질이 훅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C라는 물질이 다시 올라가는 일들이 생겨나요. 부작용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한테는 당연한 문제예요. 우리 몸에서도 이제 오른손을 많이 써서 오른쪽 어깨가 나오면 당연히 왼쪽이 뒤로 가고 네, 뭐 이해가 이런 돼요. 것처럼 네. 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뭐 신경정신과 쪽인 약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치료가 됐었고 뭐 급성기에 뭐 이렇게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질환이라든지 정신과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가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임상 결과를 거치면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임상 결과가 지나오면서 2011년도 요때쯤 되면서부터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있어서 뇌와 마음의 연결고리 그리고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게 생겨나는 거다라는 가설이 지금은 조금 그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 새로운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쵸. 연구 결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2011년도에 요게 어떤 가설이고 이제는 폐기돼야 될 이야기다. 요런 쪽으로 이제 많이 선언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내 몸에서 그 병만 싹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몸은 스위치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신경 전달 기능에 이제 어떤 동요를 일으키면서 보상작용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성 효과와 반대되는 보상작용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신경정신과적인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그쵸. 천천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천히 저희가 이거를 받아들여 봐야 되는 문제다. 좀 길게 봐야 되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되게 쉽잖아요. 이 동네 되게 신경정신과 많거든요. 신경정신과의 분포도를 보면은 서울 시내에서도 아마 서초구 강남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인구 밀집도도 뭐 있겠지만. 그렇죠. 인구 밀집도도 크고 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대치동하고 요 라인하고 진짜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생들 뭐 전공생들도 가르치긴 하지만 그냥 취미생들도 가르치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즐겁게 음악을 숙제처럼 말고 즐겁게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취미생들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본가가 목동인데 목동에도 대치동처럼 굉장히 그 학원가가 많잖아요. 그리고 워낙 교육열이 심하고, 그래서 초등학생을 가르쳐 보면 조기 우울증이 있어요. 레슨을 가면 눈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얘 왜 너는 눈이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러면은 이렇게 막 울면서 저는 하루도 슬프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가정에 이제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이렇게 맞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기도 한데 이게 강요되는 삶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비단 음악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몸도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제가 이런 그 상황들을 겪어봤었을 때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이거를 좀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약물을 바로 복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바로 약물을 복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음악이 사실 우리한테 좀 위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 나름대로 나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아이가 이제 자는 법을 갖다가 스스로 모르다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처럼 우리도 어른들도 그렇고 모두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외에 그거 뭐 위로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고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쉽지는 않죠. 그쵸, 그쵸. 네, 이게 주변에서 예를 들면 내가 스스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래도 옆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연주를 하면서 연주자이니까 위안을 받는 관객들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상호작용이 될 수 있고 또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악기를 즐겁게 배우면서 음악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우리가 이야기 나왔지만은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공황 발작이나 불안한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면역력처럼 그런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줄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들을 갖다가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죠. 혈압이 조금 항상 안정적이고 낮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희가 이제 옛날에 병원 이제 원장님들과 같은 한의사들끼리 이제 공부하는 그런 그룹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누군가는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누군가 나 요새 너무 힘들어 슬럼프에 빠졌어 하면은 룰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일단 PT를 끊어라. 돈을 줘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일단 네. PT를 끊어라. 네. PT 24회 1번. 그 다음에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에 이제 가운을 벗을 때 거울처럼 이제 거울을 보고 저희가 가운을 딱 벗으면 가운을 벗는 동작과 동시에 환자에 대한 고민과 경영에 대한 고민과 나의 고민을 모두 다 병원에 두고 가는 거예요. 약간 의식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스스로를 위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심장이 어디 있을까요? 왼쪽에 있죠. 그러면 나의 심장을 토닥토닥, 토닥토닥.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잘 자라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토닥토닥. 오늘 수고했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서로 입 밖으로 내주시면서 오늘 힘들었지. 오늘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러한 것들이 입 밖에 내서 나의 몸을 나라도 쓰다듬어주고 토닥거려주는 이런 작은 동작들이 실제로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고 스스로 잘 쓰다듬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네. 그러면은 삶이라는 거는 항상 좋거나
나한테는 항상 나쁜 일만 생기지는 않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젠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고, 나한테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빌드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예술 하시고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의 일만 시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심재한 의원이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부에서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몸에 대한 이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몸을 이렇게 아까 말씀 나눈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부분을 힘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이후에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을 받고, 이번에는 이제 몸에 대한 부분,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저희 이제 예체능 예술인 이제 오늘 주제가 아티스트들을 위한 클리닉이니까 이제 뭐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이제 예체능이라고 하면 이제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그다음에 보통 이제 무용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나 뭐 연극, 뭐 국악, 뭐 이렇게 다양한 모든 예술 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서초동 특성상 그런 분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쵸? 저번 해도 이제 목동 본가에서 여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연습실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예술가들에 대한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몸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어떤 부상들을 당할 수 있는지 이런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아프다라는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프면 기분이 어때요? 매우 나쁘죠. 나쁘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아프면 내가 어디가 뭔가가 잘못돼서 아픈 게 아닐까, 나한테 어떤 병리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통증을 갖다가 아프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들은 사실상은 네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 하고 생리적으로 주는 반응이 통증이에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증상을 내가 느끼면 나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요렇게 인지를 하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가 내 몸이 주는 요 신호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저도 유학 시절에 몇 번의 그런 큰 고비들이 있었어요. 먼저 사실은 유학을 가기 전에 이미 중학교 때 아프기 시작해서 이게 연습을 너무 많이 하고 같은 자세로 반복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다가 보면은 저리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손끝이 저리다. 그게 한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그냥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다가 이제 유학을 가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재학 중에 이제 유학을 독일로 가게 됐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이제 캠프도 다니고 레슨도 다니고 하면서 캠프 때 이제 협연을 해야 되는 오디션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일주일을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너무 잘 돼서 협연에 뽑혀서 협연도 했는데, 그때 처음 약간 충돌 증후군에 대한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컵을 들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왜 이제 어른들 오십견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증상일 것 같은데, 자다가 이제 산속 안에서 캠프를 하니까 또 너무 추워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두꺼운 이불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불을 자다가 덮을 때 이렇게 하면 아프고,
핸드폰을 들 때 아프고 근데 연습할 때는 의외로 또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연습을 해도 되는가 보다 약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일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비올라로 바꾸고 난 후에 콩쿨 준비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일을 하고 콩쿨 이제 오케스트라 일을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오케스트라 일과 콩쿨을 병행을 하면서 그때도 30이 넘은 나이에 10시간 이상을 연습을 한 달 정도 했었는데 그때 딱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아프다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져요. 그러면 통증에 익숙해지는. 대수롭지 네. 않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통증이 있거나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뇌에서 이제 좀 쉬어. 자세를 좀 바꿔봐.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인 거야? 아니면 통증일까요? 두 가지 다 해당되겠죠. 내가 이제 어떤 자세에 의해서 불편함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약간 병리적으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쵸. 이런 네네. 걸 수 있는데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내가 아파서 이거가 아파서 뭐 기분이 안 좋은 건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아픈 건지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도 하고 이 두 가지는 사실 떨어져 있는 것들은 아니고 내가 잘못된 자세를 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고 아팠기 때문에 또 잘못된 자세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별도로 떨어진 것들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증상이 있었을 때는 생각해 봐야죠. 내가 아플 만한 일을 뭘 했을까? 나의 자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네. 나의 몸과 마음에 있어서 뭔가 밸런스가 깨진 게 있는 게 아닐까? 뭐 네. 이런 것들, 나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뒤집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통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있으면 약을 자꾸 먹게 되잖아요. 뭐 소염 진통제라든지 뭐 타이레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증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조금 알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이제 뇌가 A, B, C, D 이렇게가 뭔가 한 군데만 아픈 경우도 있지만 밸런스가 깨지면 여러 군데가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일 아픈 A라는 것이 사실은 5 정도밖에 안 아파요. A가 5 아프고 B, C가 뭐 3, 2 정도 아픈데 A를 갖다가 5가 아프지만 사실상 나는 10이 아파 이렇게 느끼게 뇌가 만들어요. 통증 검사라는 게 저희가 있잖아요. 네, 병원에 네, 네. 가면은 뭐 정형외과 한 번씩 다들 가보시긴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아픈가요?라고 체크하는 설문지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그쵸, 하거든요. 그쵸. 이게 10이라고 하면 통증이 그쵸, 어느 맞아요. 정도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요 5라는 통증을 뇌가 너는 여기가 10이 아파 요렇게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통증이 5만큼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의 통증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낫게 되면은 그 다음 후발 주자가 이제 이번엔 내가 10이야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비슷한 경험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조금 낭패를 정말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중요한 연주가 있었는데 어디 손목인가 손가락인가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레놀을 한 6달 정도 한 2주 먹었나 봐요. 너무 일이 바쁘고 연습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증을 참으면서 했는데 사실 소염 진통제라는 게 통증을 없애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주날 연주를 망쳤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걸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판단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이렇게 약을 먹거나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지연성으로 간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전에 보게 되면은 복약에 대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본인이 느끼기에 내 급한 마음이 들면은 먹었는데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용량이 부족했나 하고 더 먹게 되지만 사실상 그것들이 더 큰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약이든지 규칙에, 규율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섣부르게 진단을 해서 요걸 먹어볼까 저걸 먹어볼까 하시는 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하고 아까 통증에 있어서 A, B, C 요게 다 이제 부위는 다르고 통증의 강도도 다르지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통증인 경우가 많아요. 순차적인 어떤 통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아프지만은 엉덩이 안쪽이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발가락이 저리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 개별적인 증상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은 허리의 문제에서 오는 거죠. 하나다. 그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을 복용하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운동이라든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특정한 근육군들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는 특정한 손상이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몸이 몇 차원인 것 같으세요? 차원이요? 차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약간 8차원. 진짜 약간 8차원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몸이라고 하면은 3차원? 아니면 그쵸. 2차원? 그쵸. 그런가요? 시간이 네. 들어가야 3차원이고 네. 우리 몸은 이제 입체로 되어 있으니까 3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몸을 바라볼 때 2차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평면으로 받아들여요. 내 몸은.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나는 고관절이 아파.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상 만져보면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여기 뒤에가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통증에 대한 이 혼동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은 통증이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통증이 이렇게 사실은 원래는 3인데 10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하는 혼동이 되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건가요? 우리의 뇌는 위치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아니고 통증의 강도도 사실은 조금 헷갈리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가 아파 그러면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기가 아파 또는 우리 이제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3차원으로 있는 우리의 몸을 뇌가 2차원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내부의 것들도 이렇게 평면으로 인지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드럽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통증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마사지 이런 거 사실 전 중학교 때부터 도수 치료가 있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이렇게 보여도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도수 치료 전에 저희는 도수 치료가 없으니까 장님이신 마사지사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받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압은 엄청 셌어요.
어린 맞아요, 저한테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 저희 이제 연주자들 이제 하도 이제 이런 통증이 많다 보니까 도수 치료에 대한 준비 뭐 실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연주자들이 조금 싼 타이 마사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타이 마사지 저도 이제 추천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엄청 그러니까 살살 부탁드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세게 이렇게 저희의 그 연주자들의 통증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마사지를 세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세게 받는 마사지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뇌에서 느끼는 역치의 차원에서 세게 받으면 빨리 좋아질 것 같고 시원하게 네, 느껴지지만 네. 사실상은 그게 통증에 그렇게 도움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는 것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을까 싶지만 몸 입장에서는 아픈 자리를 툭툭툭 계속 때려주는 것보다 주변을 그냥 부드럽게 살살살 해주는 것들이 훨씬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렇게 어깨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어깨 마사지 해드릴 때 그쵸. 이렇게 더 세게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원하다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네네.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뭐 마사지나 손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압이라든지 뭐 세기에 의해 가지고선 회복이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접촉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도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통증들이 사실상 이제 거의 뇌의 작용과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예술계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각각 아티스트마다 뭐 좀 이렇게 다른 증상으로 더 특별하게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건데 지금 현악기 비올라를 하시니까 네. 가장 많이 불편한 부분이 어디세요? 저는 이제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제가 비올라로 바꾼 건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 근골격계가 이제 성장을 다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양인 여자 중에서도 꽤 그래도 체격이 좋은 편에 속하는 그랬는데 보이는 것에 비해서 사실 사이사이 뭐 손 같은 게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바이올린도 시작했고 바이올린에서 비올라로 넘어갔을 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악기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이올린에서 비올라하고는 닮은 악기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크기가 훨씬 크고요. 무게도 무겁고 그리고 줄이 달라요. 음역대가 한 5도씩 낮은 첼로하고 비슷한 영역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줄의 텐션, 그 강도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하니까 왼손도 더 세게 눌러야 되고 오른손도 더 세게 눌러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악기를 시작한 지 비올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때 왔던 부상은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상이었거든요. 왜냐면 활의 스피드가 바이올리니스트처럼 굉장히 스피드가 있는데 활의 무게도 벌써 비올라가 훨씬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무게에 못 이겨서 연습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지손가락 인대가 나갔어요. 나간 상태에서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냥 또 했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일단 그 차이를 이야기하면은 뭐 오른손에서는 엄지손가락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쪽에서는 왼쪽의 텐션에 모든 관련된 거 그리고 자세가 이제 악기가 커지니까 몸이 더 나가면서 턱도 목 고개도 이런 데도 더 이제 거북목에 가까운 자세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몸이 나가는 그리고 이제 등도 더 안쪽으로 이제 어깨도 말리고 그 상태에서 힘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발할 때보다 테크닉은 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몸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갖는 여러 가지 질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이제 PC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마우스 같은 거를 거의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른쪽 어깨 자체가 많이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오른쪽 어깨 이제 요게 상완하고
여기 견관절하고 해서 충돌 증후군이라 그러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50견인가요? 50견하고는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마우스 많이 하게 되면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불편함이 있고 많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요 주관절이 있는 쪽으로도 많은 통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거 외에 이제 뭐 목 디스크도 이렇게 목을 빼고 있는 그렇죠.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럼 보통 이걸 라운드 숄더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충돌 증후군과 요 척골이라든지 요 손목과 관련돼 가지고는 아플 수 있는 질환에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증상에 어떤 것들을 집에서 해보시고 어떤 운동을 해보면 좋을지 한번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잠깐 도움을 좀 받을까요? 자, 요 뒤쪽으로 오실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월 엔젤이라는 거예요. 우리 러브스토리 영화 보게 되면은 눈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스노우 엔젤을 만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벽에다 대고 이제 엔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벽에다가 주 포인트가 되는 거는 요 허리가 뒤에가 이제 뜨지 않고 반드시 등에 벽에 꽉 닿아야 되기 때문에 내 발걸음 하나 정도 앞으로 나와서 어깨 넓이로 하시고 엉덩이를 뒤에 벽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포인트는 등이 바짝 닿아야 돼요. 등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뒤로 나와 주실까요? 네네. 그 상태에서 여기 어깨까지 쭉 닿도록.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뒷머리가 닿으면서 내가 턱을 살짝 당기게 돼요. 그리고 체스트업이 돼요. 우리 헬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체스트업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거 체스트만 올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여자분들 브래지어 끈 라인 있죠. 여기가 쭉 당겨지면서 견관절이 이렇게 슉 돌아가야 되고 앞에 승모근부터 시작해서 뒤로 딱 까바지듯이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팔을 손가락까지 주관절까지 딱 붙이고 위아래로. 네, 요게 월 엔젤이라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보기에는 뭐 어렵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는 엉덩이부터 등, 어깨까지 벽에 꼭 닿아야 돼요. 특히 허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목까지 붙여가지고 요게 이제 각도가 잘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제 등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으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뭐 그 T 레이즈, W 레이즈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엎드려 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사실 등 쪽 운동이 되지는 않고 거의 승모근 운동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대가지고 하는 월 엔젤 이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보니 어떠세요? 어깨가 이제 서서 해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잠깐 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여기 팔꿈치 있는데 아프다고 하셨죠? 네, 저도 팔꿈치가 아파요. 네네네. 우리 이제 어릴 때 다들 연배가 조금 있으니까 배트맨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손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손을 만들어서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이 새끼 손가락이 귀 구멍에 거의 들어가도록 닿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뒤집습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오, 되게 어렵죠? 이게 어려운 만큼 많이 안 좋다는 얘기일까요? 그쵸, 그쵸. 난이도가 있습니까? 이거 해서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얼굴 벽에 닿도록 눈이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뒤집어서. 예. 너무 역시 젊으셔가지고. 인재입니다. 네, 이거 해보시면 어떠세요? 뒤집어서 하는 순간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당겨지는 느낌이 있으시죠? 네. 안 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동작들을 갖다가 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가 됐던지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 팔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요 뒤쪽으로 모든 근육들이 많이 당겨지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동작들, 저도 잘 안 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쪽만 봤잖아요. 그 다음에 발레를 하시거나 무용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발목이라든지 무릎의 부상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이제 보통 평발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족궁 아치가 이제 무너질 경우에는 이런 무릎이라든지 발목의 탄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발목이 자주 삐거나 할 때 도움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려 보면, 보통 카프레이즈라고 하는 동작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발가락 뒤쪽에 이제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살들이 있고, 그러면 요 정도까지 이렇게 약간 스태퍼처럼 단차가 있는 쪽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한번 올려보세요. 네, 요거를 두 발을 모으세요. 두 발을 모으시고 네네. 엄지발가락 쪽에다가 힘을 줘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이렇게 보통 벽 같은 거를 조금 기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간. 네. 어려우세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엄지발가락에다가 힘을 꽉 주셔야 돼요. 이제 보통 그냥 하게 되면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까봐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시범 적용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통 그냥 하시면 요런 식으로 그냥 무릎이 살짝 벌어지면서 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발가락에 힘을 줘가지고 하게 되면은, 네, 요렇게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시고. 네, 됐습니다. 어렵지만은 이 동작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요 안쪽에 있는 근육이나 경락들이 많이 자극이 되고 발목에 힘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발을 잘 삔다, 무릎이 좀 많이 아프다 하시면은 요 동작을 많이 해주시게 되면은 도움이 되시는데, 포인트는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서 무릎을 꼭 발을 붙여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네. 네,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내가 어디가 좀 불편한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 몸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른쪽 어깨가 한번 나와 보실까요? 잠깐만. 네. 자, 앞으로 보실까요?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쵸. 오른쪽 어깨가 좀 더 많이 처져 있고 왼쪽 어깨가 살짝 더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게 뒤쪽에서 보면은 견관절의 높이 차이도 조금 더 있게 돼요. 그러면 이쪽 자체가 앞으로 더 나와 있는 부분도 있으세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견관절이 라운드 숄더가 돼 있고 좌우 균형이 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척추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틀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 교정을 다 하면서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치료해야 되고, 이분의 특징을 본다면 옆으로 돌려서 보면 허리가 앞으로 쏙 들어가 있죠.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앞에, 그러니까 목에서는 여기 앞이 짧아져 가지고는 당겨져 있으면서 뒤쪽은 늘어나 있어요. 반대로. 우리 몸은 좌우도 이렇게 보상작용처럼 대칭이 되지만 앞뒤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면은
엉덩이는 뒤로 뽁 튀어나와 있게 되고 복근은 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배가 체중과 상관없이 배가 이렇게 쏙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정은 사실은 뭐 발부터 시작해서 할 수도 있고 턱부터 시작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부 쪽에 힘을 줘서 당기고 엉덩이에다가 힘을 꽉 주시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엉덩이 요 골 자체가 앞으로 삐져나가 있던 게 앞으로 뒤로 넘어오게 되고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 쪽에도 힘을 주게 되면은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위에까지도 여기 견관절 있는 쪽으로 승모근이 뒤로 넘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꽉 조여지게 되면은 체형 미남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몸은 대체적으로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좌우 비대칭과 앞뒤의 비대칭도 다 살펴보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세요. 네네.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이제 손가락이 네. 아무래도 이제 마우스를 많이 쓰거나 또 막 그런 오래 직장 생활해서 그런지 이 손가락이 아침에 일어나면 좀 빡빡해져서 주먹을 쥐기가 좀 어려울 때가 네.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그 나이를 먹게 되면은 살짝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이것도 이제 반드시 손가락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환이라 그래가지고 팔꿈치 밑에 이쪽도 많이들 아프세요. 그래서 여기 만져보면은 단단하게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갖다가 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 꼬마 주스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가지고 손가락이 아프지만 이 부분을 마사지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세요. 아주 세지 않지만 살살살살. 살살 요정 여기 부위를 아프네요. 아프죠. 네, 네. 많이 쓰시는 거. 네. 그러니까는 엄지 손가락 쪽하고 네. 여기 끝나는 부분하고 밑에 우리 이제 삼촌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 3마디 정도 이렇게 4마디 정도 내려오는 요 자리 정도 되세요. 요 자리를 갖다가 꼭꼭 눌러주시거나 그 꼬마 주스병으로 만져주시는 게 좋고 손가락을 본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마사지를 그러니까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 요거를 먼저 요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마디 그러니까 손가락만 접는 거죠. 엄지 손가락 이렇게 엄지 손가락은 따르게 운동을 하시는 거고 손가락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펴시고 이게 힘을 줘서 하게 되면은 은근히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갖다가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필라테스 할 때 분절 운동이라고 하는 일종일까요? 혹시? 그쵸. 네,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필라테스 해보면은 척추를 갖다가 하나씩 접어가지고 가는 네. 것하고 비슷하게 요 손가락 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평평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 펴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사실 해보면은 잘 안 돼요. 굉장히 요런 식으로. 어렵네요. 네. 그쵸. 네. 요렇게. 이렇게 이제 이 동작들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세요. 손가락 관절 운동들. 네네. 또, 또 질문 있으실까요? 발목이 아프시면 이제 아까 그런 카프레이즈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시고 우리 몸은 사실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큰 보자기 안에 내 몸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자기 한쪽이 당겨지면 다른 쪽은 좁아들게 되죠.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동일한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많이 늘렸어. 사실은 반대쪽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기도 해요. 저희가 손도 2개 있고 다리도 2개 있고 다 이렇게 대칭으로 정말 반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쪽이 좁아지면 한쪽이 늘어나는 거고 한쪽이 또 늘어나면 한쪽이 좁아지고 이런 걸까요? 그렇죠. 네. 그러기도 하고 우리 몸에 이런 선들은 좌우도 있고 앞뒤도 있고 네. 요렇게도 위아래. 있고 요렇게 대각선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골고루 늘려주고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을 많이 쓰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반대되는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요새 골프 다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를 잘 하려면 반대쪽으로도 그만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몸의 균형이 맞아서 더 잘하게 되세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내 몸은 많이 쓰는 쪽이 발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반대쪽이 약해지고 반대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양쪽 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몸도 마음과 몸의 밸런스가 중요하듯이 몸에서도 좌우 밸런스, 앞뒤, 그리고 요렇게 대각선, 요렇게 대각선의 밸런스도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네.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일부에서 네. 정신적인 면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제일 크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앞으로 심재한의원에서 진료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시는 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약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환자 진료를 하는 생각은 그 전에 이제 우리 몸에는 십이경락과 기경팔맥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저희가 이제 어릴 때 학부 때부터 배워오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침을 치료해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진료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침구과 전문이어서 침 놓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나름 연구도 있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침을 놓는다라는 거는 국소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전신의 경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다 놨는데 이게 여기다 놔서 여기를 작용하는 건 뭘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다 놔서 뇌한테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치료를 해봐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침을 놔서 국소적인 반응과 전신적인 반응까지 같이 이제 이끌어내는 거고, 이거는 몸에 대한 반응을 주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같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 마음 치료를 위해서 일단 아프지 않는, 내가 아프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의 방향성은 마음을 몹시 강조하는 것 같았지만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몸에 대한 치료가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제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동일해요. 침, 약침, 그리고 한약. 근데 이제 우리가 물질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약 치료가 요즘에는 많이 조금 비선호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침과 뭐 약침과 한약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치료를 하지만 몸에 대한 좀 더 손쉬운 접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많이 노력하고 싶어요. 네. 그럼 그런 정신적인 그 치료에 대한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한약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왜냐면 유학도 많이 가고 요즘 젊은 사람들 네, 많이 네, 가잖아요. 네, 저희 네, 아들 네. 마찬가지로.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마약이라든지 안 좋은 약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약을 섭취를 하는 건데 그쵸.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기 전에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뭐 치료가 된다면 네, 네. 충분히 이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도 약을 먹어서 될 수 있는지 네, 네. 완전 뭐 아파서 그런 건 아니지만 비타민이나 보조제 같은 역할을 한약이 할 수 있다면 먹기 좋게 예를 들면 너무 한약을 아이들이 외국 들고 나가기 힘들거든요. 네, 네, 한우 네. 나왔는데 한우 사실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재의 어떤 종류라든가 먹을 수 있는 네,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약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심재한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나름 브랜드를 가지고서는 뭐 진심탕, 진심환 이런 것도 런칭 예정인데 그 전에 지금 저희가 미리 준비한 것도 있기는 해요. 네, 저기 잠깐. 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드리려고 미리 준비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불면, 불안, 우울이라든지 집중력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손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네임까지도 만들어서 하고 싶기는 한데 지금은 저희 브랜드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요런 종류의 약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진단도 요즘은 이제 요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몸이 약하게 되면은 괜히 마음도 좀 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저희가 준비했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소화할 때 쉽게 먹을 수 있게 옛날에는 환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 그쵸.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즐길 수 있게 숙취 해소와 간 기능 개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감사의 인사로 이제 준비를 한 거고 요런 제품들을 갖다가 심재한 의원은 요거 외에도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말씀하신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포커싱 해가지고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탕약을 개발을 해 놓은 게 있고 해서 요런 식으로 연조 X라든지 짜먹기 쉬운 방법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딱 준비한 내용을 바로 어떻게 아시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두통을 거의 한 20년 이상 두통이 많이 시달려왔는데 네네. 사실 타이레놀이라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두통약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양약보다는 그래도 한약을 먹었을 때 좀 잘 체하는 그런 있어도 한약을 먹었을 때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약을 말씀하시니까 혹시 두통도 그렇게 약으로 돼 있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두통약들은 사실 뇌가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두통을 해소시키는 그런 약들은 조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통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주 체하고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소화기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는 두통이기 때문에 소화기에 대한 치료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걸로 인한 두통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본인의 먹기 좋게 이렇게 맞춤 제작해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소화기하고 관계없이 그냥 두통만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소화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럴 때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두통약들을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3알 이상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 두통이 한번 시작되면 보통 4, 5일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력도 빠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질병도 오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약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말씀하신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머리하고 몸을 연결해주는 요 목과 관련된 뒷부분의 근육분들이 많아요. 그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요런 식의 두통과 요게 이제 특징적으로 눈이 빠질 것 같다, 눈 안쪽이 아프다, 그리고 이게 편두통이죠. 네, 편두통하고 비슷한 요런 쪽이 아프다, 요런 두통까지도 같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증상별로 이렇게 맞춤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후두 쪽으로를 풀어주는 그런 치료가 굉장히 유효하셔요. 네. 약도 약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자이다 보니까 근육을 많이 쓰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악기를 그러니까 지탱을 할 때 턱을 눌러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턱 관절 디스크, 그쵸, 그쵸. 이가리. 근데 그쵸. 이가리로 인한 충치가 이게 겉으로는 상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 다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저도 유학 중간에 방학 때 한 번씩 치과 치료를 받으러 나왔는데 이가 그냥 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겉으로는 너무 하얗고 멀쩡한 거예요. 근데 치과에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가리가 심해서 이제 악기를 하면서 힘을 줬던 것 때문에 이가리가 심한 거가 안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그 안에 음식 찌꺼기가 꼈다기보다는 음식을 씹으면 나오는 그 음식 정말 물 있잖아요. 그게 사이로 들어가면서 뭐 헹구고 이를 이렇게 닦아도 항상 이렇게 청결하게 한다고 해도 이가 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주변 사각근이라고 그러죠. 이제 되게 많이 승모근 사용과 함께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그 주변이 이렇게 되면서 두통을 정말 유발하게 되는 상황, 뒤쪽으로 귀 뒤쪽, 그 다음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하고, 그 다음에 머리 뒤에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네, 이렇게 머리 뒤에 보면은 뒤로 젖히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거기도 되게 아프고, 또 관자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머리도 되게 많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 분야에서도 저희 쪽 분야에서도 좀 더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는데 TMJ 요 턱관절에 관련된 분야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경추 쪽에 순환이 좀 잘 안 됐을 때 경추의 뇌척색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그 TMJ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교정 장치를 갖다가 본인 맞춰 가지고서는 높이를 조절해서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입 안에다가 무언가 교정 장치를 낀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를 앙당 물어서 요 네. 이가 크랙이 나거나 요 사이에 이제 관절 디스크, TMJ 그 조인트 안에 관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해져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치료가 가능하고 이야기하신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이제 TMJ로 인해서 나타나고 이 두통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면은 약 이렇게 스트레스하고 같이 오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선생님께 침을 맞았을 때 되게 효과를 음. 많이 봤거든요. 뭐 사양침이나 약침 같은 거 여기 사이에 이렇게 머리 쪽 이런 데 그쵸. 침 맞는 거 약하고 침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은 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을까요? 도수 치료와 함께 이렇게 교정 치료하는 그쵸. 거. 그러니까 순환 치료라 그래가지고서는 경추라든지 흉추, 요추 이쪽을 다 교정을 하면서 같이 불편한 부분들의 약침 치료 이런 것들 침 치료 같이 하시면 도움 되시는 경우들 많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양 약침 같은 경우 이제 사양 같은 경우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공진단의 주 성분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그 약침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순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침 같은 경우에는 쓰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약침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이렇게 일이 많을 때는 그냥 내가 조금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뭐 사우나를 가고 이걸로 안 풀어질 때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데 제가 한번 사양침, 약침 이런 걸 맞고서는 정말 일주일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머리가 너무 맑아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눈도 사실 저희 두통 되게 심하면 눈도 되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악보를 되게 많이 봐야 되는 직업이고 그 곡이 그 곡 같고 콩나물이 진짜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걸려있는 콩나물인가를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는 이제 눈도 되게 힘들고 저희가 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시면서 약간 노안도 같이 오면서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되면서 그쵸, 안 보이니까 그쵸, 그쵸. 이렇게 되면서 또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눈, 뭐 또 아니면은 두통 같이 다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저는 되게 눈이 맑아진다고 느꼈어요. 일주일 이상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컨디션이라든지 상황에 맞춘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증상 개선도 굉장히 빨라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냥 주사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양방에서 맞는 주사는 어떤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하면 약침 같은 경우에는 천연물이죠. 이런 것들을 전탕 끓여서 미세하게 걸러내 가지고 몸에 그러니까 체성분하고 유사하는 산도와 농도를 가지고서는 이제 저희가 필요한 혈자리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써가지고서는 치료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냥 뭐 양방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양방 진통제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저 이제 의료법상 그런 것들은 제가 쓸 수 없는 약들이고 천연 약액을 가지고 하는 약침 같은 경우 뭐 한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효과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다른 네. 저도 이제 예전 같은 세대라서 그 한의에 대한 개념이 네. 보통 한의원에 가면 진맥하고 그렇죠. 한약 한지 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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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이제 이 의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늘 새로운 정보 그리고 오늘 같은 자리는 참 만나기 힘든 자리거든요. 너무 일단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정보들이 뭐 한의원에서 뭐 다양하게 침치료, 뭐 약으로 하고 뭐 교정까지 도수치료까지 병행해서 하신다 해서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래고 아, 내 원장님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들 고민하고 다들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몰라서도 그냥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았는데 일단은 제가 정말 공감이 가고 정말 괜찮다 싶은 게 이제 마음 치료, 네네. 몸 치료가 먼저지만 마음 치료라는 게 이 서로의 내가 나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의지가 있으면 지금 효과가 훨씬 좋잖아요. 네, 그럼요. 원장님과 제가 이제 고비 보러 갔을 때 서로의 라포가 형성이 돼야지만 네, 효과가 네, 네. 것이 일단은 이제 그런 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늘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그 어차피 맞춤 치료 들어가시겠지만
그 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번 먹어서 효과를 벌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해야 돼. 침치료는 또 어느 정도 해야 효과가 있는지 증상에 따른 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네. 대강은 그런 정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지. 근데 어떤 질환에 있어서 치료 기간을 잡는 것을 이제 러프하게 제가 한다 그러면 요 사람이 어떤 치료의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료 기간, 이완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은 내가 치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집중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내가 아팠던 기간의 6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치료하는 기간으로 처음에는 말씀드려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를 산출하면은 얼추 맞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또 있죠. 제가 지금 요 증상은 어떤 게 의심되지만 그 밑단계 진단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일단 치료를 해 보겠고 여기에서 그 제가 원하는 그 반응들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환으로 의심을 하고 룰아웃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아팠던 기간의 6분의 1 정도의 시간으로 제가 대충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게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어땠을지 처음 선보이는 거라서 되게 조금 조심스럽고 어렵고 나름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호응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은 연주자로서 무대를 많이 섰지만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정말 나의 질환과 연주자들의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얘기를 해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꼭 같은 저희가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질환은 결국 모두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감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또 오늘 1주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에 또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자리로 좋은 시간으로 네, 저희가 준비돼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지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네 한번 설명서도 잘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